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가 낳은 괴물, 빅낙괴 병교수입니다. 안 돼!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릴 그런 논문은 일단은 제가 했던 최근 연구들을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도 이용하고요. 의료 빅데이터도 이용하고, 제가 사실 의료 빅데이터가 이제 제 전공이기 때문에 메디컬 자료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이제 의료 AI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 즉 머신러닝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응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좀 최신 기법들을 어떻게 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규형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반영해서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 모델링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 적용 연구라는 거는, 자, 모델링은 사실은 알고리즘이죠, 여러분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딥러닝이라든지요, 또는 딥러닝을 요즘에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하고 같이 보는 LSTM이라든지 이런 롱텀 숏텀 메모리를 응용한 이 모델하고 같이 또 적용해서 또 정확도를 높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적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어떤 연구들이냐면요, 자, 성능을 예측하는 비교하는 거예요. 성능 비교. 그래서 어떤 분류기가, 어떤 알고리즘이 옵티멀하냐. 자, 여기서 말하는 옵티멀이라는 게 최상의 성능을 내느냐. 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자, 대체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I, 좀 포괄적으로 AI로 말씀드리고요. 머신러닝을 하신다면, 패턴 인식을 이용한 머신러닝 등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딥러닝이 모든 데이터에서 다 최우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예전에 했던 연구들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은 지금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딥러닝은 어떤 문제를 가집니까? 중간에 그 과정이 도출되기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아웃,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반대로, 즉 설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설명력을 높이는 거 우리가 화이트박스라고 또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딥러닝이 사실 많이 우리가 지금 완전 요즘에 가장 핫한 건데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정확도가 높아서거든요. 자, 그런데 딥러닝이 실제 사회과학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정확도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기존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존 머신러닝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연산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딥러닝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즉,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 성능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것을 조금 더 설명력을 더 추가해서요. 자, 단순히 분류하는 모델로 그치지 않고 설명력을 더 추가해서 이제 이게 각 분야,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에 응용하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범주인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1번에 좀 더 가깝고요. 2번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영국에서 출간되는 국제 고급 컴퓨터 과학 응용 학술지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런 저널이고요. 예, 국제 저명 저널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 자, 제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을 보시면, 자, 애큐러시를 평가하는 거죠. 지금 애큐러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도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제너럴 애큐러시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고 애큐러시만 봐서는 지금 이 연구에서 어떤 평가 지표로 성능을 검증하느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1번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어떤 여러 모델링을 비교해서 성능을 비교한 연구인데 지금 비교한 지표로 애큐러시를 썼는데 자, 지금 모델 쓰니까 여러 모델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predicting to the speech acceptability 이건 뭐냐면 용인도라는 거예요. 자, 말을 용인하는 수준. 말 용인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발음을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상대방은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데 우리 알아듣는 사람이 귀에 들어올 때 정확한 발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용인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명료하다, 명료하지 않다의 용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청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 코클리어 임플란트를 한 우리 그 아동들입니다. 자, 코클리어 임플란트 뭐죠? 자, 이거 줄여서 CI라고 하죠. CI 뭐죠, 여러분들? 네, CI는 네,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인공와우. 자, 인공 달팽이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해부도를 하나 지금 제가 저 구글에서 퍼왔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어오죠. 귓바퀴를 통해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관이라고 하는 이제 통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소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파형을 이루고 그 안에 강도와 음도, 뭐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싣고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이게 중이라는 곳인데, 자, 이쪽에 지금 고막을 두드리게 되고요. 두드리면 요 세 개의 작은 뼈가 이소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골을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 이소골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스보 아시죠? 모스보처럼 툭툭툭 건드려 줍니다. 예를 들면 바보 이렇게 하면 비읍 소리가 먼저 툭 건드려 주고요. 아 소리 이렇게 건드려 주고 보 할 때 또 소리로 건드려 주고 오 할 때도 건드려 주고. 자, 음소별로 건드려 주면 요 안에 이게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 안에 뭘로 차여 있냐면 액체로 차여 있어요. 그리고 액체 안에 유모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 있는 털들이 움직이죠. 움직이면 털끼리 움직인 그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입구 쪽은 고주파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주파가 되는데요. 자, 그 해당 주파수의 털이 흔들리면서 전기적 신호를 바꾸게 되고요. 이걸 청신경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이제 그 절차가 되겠는데 이 소리를 결국 해석해주는 이 중요한 달팽이관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임의에 아주 가는 아주 철사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소위 전극을 집어넣어서요. 요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팽이관이 털이 움직이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면서 청신경으로 전달되는데 우리 인체는 뉴런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기적인 신호 형태로 뉴런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인공적으로 이 철심의 해당 부분에 소리를 못 듣는 부분에 전기를 흘려주는 거죠.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전기를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손이 마비가 됐어요. 못 움직여요. 제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여기 전기를 삽입해서 살짝살짝 눌러주면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 해부하고 나서 전기 자극 주면 개구리 죽은 시신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이 부분이 재생이라기보다 자극을 받아서 청신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제가 지금 좀 그 배경 설명을 드리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좀 결론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연구를 보시면 제일 앞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앱스트랙이라고 해서 이 연구에 대한 요약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요약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시고요. 밑에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시고요. 자, 얘를 잠깐 제가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안 봐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 배경을 보시면 자,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5년도에 인공화호 이식술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공호흡 수술하면 옛날에 2천만 원씩 했습니다. 이 인공 달팽이관을 만들어 주는 거,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시술에 들어가는데 뭐 자비 부담이 꽤 컸죠. 자, 근데 인공보험,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굉장히 싸지죠. 여러분들도 감기가 만약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뭐 약이 처방받는데 50만 원이다 하면 뭐 병원 잘 안 가시겠죠. 근데 뭐 한 5천 원이다 하면 가시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대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인공호흡 수술이 보편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론에는 이제 연구의 배경이나 어떤 연구의 목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코클리어 임플란트에 대한 이 설명이 들어가 있죠.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내이기관이 와우. 자, 코클리어라고 하는 게 지금 손상이 된 거예요. 자,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그래서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자한테 우리가 인공호흡 이식 기계, 인공의 기계를 우리가 이식해서 말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이식술은요, 보청기를 이용해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농아동들, 디프라고 되어 있죠. 농을 얘기합니다. 자, 농아동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청량을 제공하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이라고 하면 80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불가피한 수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결국 핵심 기술이라는 게요. 결국은 테크놀로지는 발전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수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청각장애인들 보시면 그 소리 자극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소리에 대한 말소리를 다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어나 불어를 들을 수는 있죠. 자, 샬라샬라는 거 들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온 거랑은 별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를 감지하는 히어링과 자,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리스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청각장애 사람들 혹시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굉장히 음도도 높고 이런 식으로 들려요. 왜냐? 이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산출해내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강 구조나 근육들이 우리가 눈 안에 안 보이는 입 안쪽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 움직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청각장애우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자, 그래서 공명, 뭐 연구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올라가다 보니까 소리가 이상한 맹맹한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글로브라는 장면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수화를 섞어서 했지만 여러분들 이 친구들 말 거의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라고 지금 사실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말 용인도, 그러니까 청자 입장에서 소리를 얼마큼 알아듣느냐. 자, 여기 지금 말 용인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스피치 인텔리지빌리티. 자, 또는 스피치 acceptability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인도, 이거는 말에 대한 명료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배경 설명 이러하고요. 자, 문제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 용인도는 발화자가 결국 이제 말하는 화자이죠.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이 청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 expressive speech라고 하는데 이거의 어떤 성공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청각장애 환자들은 인공호흡 수술이라는 걸 하더라도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하는 게 말소리에 대한 뭐 높이라든지 소위 음도, 강도, 음질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더라도 예, 그게 계속 거기서 끝나지 않고 리하빌리테이션,
재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oral rehabili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자, 그러려면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익스프레스 스피치, 그러니까 표현하는 말의 어떤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어떤 선별 지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정상인들하고요. 그러니까 전상이라는 게 건청인들, 그러니까 건청이라는 말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하고, 자, 청각장애우들하고 같이 음성을 음향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지표를 비교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T-테스트 하고요. 네, 전통적으로는 T-테스트 하고 에노바 같은 거 제일 많이 썼죠. T-테스트는 단순히 이제 뭐 두 집단만 비교할 때, 자, 에노바를 쓴다면, 예, 분산이니까 세 집단으로 나눠서 이제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썼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차이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측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 이제 학문 분야에서 자,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 많이 쓰이죠. 자, 여기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학문 분야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뭐 파이낸스, 뭐 경제라든지 메디신, 뭐 의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보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비주얼레이션, 네, 시각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을 통해서 결국 자료를 분석하고 답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 지금 얘기 보시면 조금 서론이 긴데, 자, AI 베이스드 IBM 왓슨 아시죠? 왓슨 같은 게 대표적인 이런 의료 AI 머신인데, 머신러닝인데요.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결국은 예, 암이나 신약 개발 시스템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걸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종합하면요. 여기까지 종합하면 GLM이 뭡니까? 여러분들. Generalized Linear Model. 우리가 이게 통계학적인 기반이에요. 여기서 써주기네요. 네, 통계학적인 기반의 분석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Generalized Linear Model, 자, 일반화 선형 모델을 기반해서 뭐 에노바나 뭐 T-테스트가 다 GLM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머신러닝하고 GLM하고 모델을 비교했더니 자, 핵심이 뭐죠? 머신러닝이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A보다 B가 더 좋은데 굳이 A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B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질병 분야에서 머신러닝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 예측도를 볼 때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예측 성능만 볼 때는 머신러닝이 GLM보다 높더라. 그러니까 일반 통계학적인 분석보다 높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머신러닝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왜냐? 데이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머신러닝이 특정, 예를 들면 딥러닝이라는 게 모든 데이터에서 다 최상의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앙상블 모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스팅 모형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핵심이 뭐냐? 자, 이 연구에서는요, 다중회계 분석, 서포트 패턴 머신, 랜덤 포레스트. 자, 그래서 여기 멀티플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패턴 머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CI, 그러니까 커클레 임플란트, 인공화호를 한 이식 아동에 대해서 말 용인도 이것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요. 자, 두 번째 목표는 뭐였죠? 아까 우리가 애큐러시를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애큐러시가 여기서 뭐였느냐? 자, 요거죠. 자, 민 앱솔루트 에러 하고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여기서 정확도는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도는 단순히 여러분들 정밀도랑 재현율, 리콜, 프리시전 이런 걸 본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이 수치로 우리가 정확도, 프리딕 퍼포먼스를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방법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오늘 한번 뭐 비둘기랑 독수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연구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가.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 말 용인도를 봐야 되는지, 그러려면, 청각장애우들의 이런 어떤 스피치 자체가 어떤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서 어떤 그 말 용인도, 스피치 억세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통적으로 GLM에 기반한 통계 분석 기반 분석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머신러닝이 정확도에서 더 높더라. 자, 근데 최상의 머신러닝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어떤 게 머신러닝이 최상의 머신러닝인지 알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적어도 CI 그 인공마우 수술을 한 우리 그 청각장애 아동들한테는 이런 어떤 최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앞으로 사용하면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를 시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어서 리서치 메서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야말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쭉 읽어보면요. 앞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인공화호를 착용한 지 1년 이상 5년 미만인 4에서 8세 청각장애 아동, 자, 몇 명? 91명. 91명이 왜 이렇게 수가 적냐? 90만 명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게 뭐 1000명 이상의 빅데이터고 뭐 1000명 미만이면 일반 데이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냐하면 지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지표들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이게 그 쌓이면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1000마디를 하면 실은 1000개 세부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자료랑 비슷하고요. 동일하다라고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포함기준 제어 기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마우 착용하고 최소한 인공마우를 1년 이상 착용한 청각장애인. 그래야 매핑이나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보청기의 문제로 인해서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보청기가 아니라 그 인공마우요. 이제 그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스피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 후 정기적으로 어럴 리하빌리테이션을 받았던 사람들, 자, 재활을 받았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 시 어럴 스피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구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람들, 수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인지장애라든지 정서장애, 뭐 예를 들면 뭐 어티즘이 뭐냐면 자폐예요. 자,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실제로 들려도 뭐 예를 들면 발음할 수 있어도 엉터리 발음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자폐 아동 같은 경우는 검사가 잘 체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미난 거는 파워 애널리시스라고 해서요. 자, 이 표본에 대해서 유의성 검정을 먼저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G-파워라고 하는 독일에서 개발된 이제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는 소위 이제 샘플 칼큘레이션이라고 하죠. 표본수를 어떻게 산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연구에서 뭐 50명을 사용했으면 50명이 최소한 유의 수준을 보는 데 있어서 적절한 표본수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수를 산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파워, 검정력이랑 그 효과 크기, 유의 수준에 대한 걸 알고 그 다음에 분산을 알면, 표준 편차를 알면 사실은 그 역계산하면 우리 유의 수준 계산하는 거에 역계산을 하면 최소 필요 표본수가 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 변수의 수를 7개, 예를 들면 유의 수준 알파는 0.05, 검정력 1-베타를 했을 때 0.8로 하고 효과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펙트 사이즈를 F 검증에서 F 분포에서 0.2로 산출을 하면 결국 계산하면 표본수가 한 80명으로 도출이 됐는데 이 연구는 91명이니까 최종 적정 표본수는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좀 내려고요. 이것이 제가 그 PPT로 지금 이 변환을 하다 보니까 원래 지금 PDF 파일이 좀 깨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그래서 주요한 것만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메저먼트는 이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기, 발화, 말자료는 읽기의 이제 과제, 태스크를 통해서 했고요. 예를 들면 뭐
그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른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호랑이는 호기심이 매우 많았다. 자, 이렇게 두 문장으로 구성된 문장을 읽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말할 과제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기를 소개해달라는 그 문장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은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하게 됐고요. 자, 음성 분석 프로그램은 자, 멀티디멘셔널 보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MDVP라고 하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성 분석 기기고요. 자, 마이크는 뭘 썼고 입과 마이크의 거리는 한 10cm였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줘야 된다. 실험 자체는. 자, 여기서 결과 분석 아웃컴 베어리블이 뭐였나요? 자, 아이콘 베어리블이 여러분들 Y 변수죠. Y 변수. 자, Y 변수가 목표 변수라고 해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CR 착용 아동에 대한 말 용인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 용인도. 자, acceptability는 스피치 accessibility는 누구의 말 용인도인가요? 네, 결국은 건청한 사람들의 말 용인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각장애 아동들이 산출한 말을 건청, 즉 우리 일반 청각장애가 아닌 사람들이 듣고 이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건청인이 하는 평가다.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인공호흡 의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선입관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호흡 의식 아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학생 80명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듣고 그래서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요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컴퓨터로 예상한 아동의 말 자료를 이제 1회 들은 후에 말 용인도를 평가하고요. 말 자료 간에 5초의 간격을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아날로그 척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이런 스케일 척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1점보다 5점 뭐 매우 좋다 뭐 좋다 보통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100ml로 만든 자처럼 생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이제 100mm 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몇 점 정도다라는 걸 체크하게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이 아주 100점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총점 토탈 스코어가 100점 정도 되는 것이 이 연구에서의 Y 클래스 종속 변수의 어떤 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자,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인가요? 양적 자료인가요? 연속형인가요? 아니면 캐테고리컬 베어리어블인가요? 범죄인가요? 이것은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이죠. 그래서 컨티뉴스 베어리어블에 맞는 적합한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1차 평가가 끝난 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말자료의 제시 순서를 바꿔서 다시 2차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시 순서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 평가를 했고 1차와 2차의 평가한 값의 평균을 가지고 결국은 읽기와 말하기에 대한 accessibility의 최종 스코어로 정의합니다. 이게 결국 Y 변수의 측정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변수. 이걸 이제 설명 변수라고 그래요. 설명 변수는 투입되는 변수죠. 우리가 모형에 투입되는 이 변수는 어떤 걸 포함했느냐? 다양한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보시면 뭐 인구 사역적인 변수도 젠더라든지 뭐 에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컴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착용 기간, 보정 청력, 첨가 언어 제할 기간, 피치, 로드니스, 강도, 뭐 퀄리티, 음질 이런 것들 뭐 등등을 포함을 합니다. 자, 보정 청력은 어떻게 하느냐? 커클리 임플란트 인공호흡을 착용한 위에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범위에서 각각 청력 검사를 해요. 자, 이게 수능 청력 검사죠. 자, 퓨얼톤 테스트죠. 그래서 PTA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평균 역치, 자, 민 스레솔드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0, 500, 1000, 2000, 4000Hz대에서 평균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력 역치를 구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편측 인공호흡과 또 보청기를 또 끼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청각장애우들이 한쪽만 인공호흡 수술을 하고 한쪽은 보청기를 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편측 인공호흡 측의 청력에만 적용했다라는 말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도, 강도, 음질은 뭘로 했다? 여기 MDVP라는 기계가 있었죠. 거기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Analysis Method,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는 실험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과학적인 레포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연구를 했는지도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야 되고요. 실험 자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분석 자체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그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포트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뭘 이제 프리딕팅 했냐 보시면 모델을 뭘 사용했냐 유징부터 보시면 되죠. 유징. 첫 번째는 멀티플 리그레이션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SV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는 원래 우리가 원래는 그 다중 클래스가 아니라 원래는 그 바이노미얼 그 이중으로 이제 이분형으로 나누는 그 yes or no 같은 자료를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리그레이션처럼요 좀 연속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는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표적인 뭐죠? 앙상블 모형이에요. 이거는 앙상블 모델. 예, 잘 안 되네요. 앙상블 모델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개발했고 예측된 개발된 모형의 예측 성능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는 예,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뭐냐 하면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7대3, 8대2로 구분을 해서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학습 모형을 이제 예측 모형을 개발하죠. 그러니까 분류기를 개발하고요.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라는 게 이제 테스트의 데이터 셋이라는 게 테스트가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검증합니다. 성능을. 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R이랑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좀 내려놓을게요. 연구 모델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한번 참고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회계 분석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다중회계 분석은 우리가 그 주어진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 사이에 얻어진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과정을 이제 수행하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그런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선형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간의 관계를 보죠. 독립변수 한 개와 그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선형 관계를 분석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법이고요. 자,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우리가 선형회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죠. 자, 그래서 다중선형회계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멀티플. 사실은 이게 리니어란 말이 줄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귀계수, 베타 계수가 나오죠. 그래서 베타 계수를 추정하면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가중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경우에 회귀계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인데 가장 간단한 게 뭐 최소저거법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최소저거법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또 모델의 오차를 또 최소화하는 방법을 최대 우도 추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최대 우도 추정법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그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라고 해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귀계수 추정을 위해서 모델의 오차, 우리가 모델의 오차는 게 뭐죠? 추론된 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가 우리가 오차라고 그러죠.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회귀계수 추정을 위해서. 그래서 근사값으로부터 추론되는 이제 모델.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단순한 겁니다. 결국은 다중인 선형 회귀 모델을 구성해서 그 LSM에 기반해서 이것을 회귀 추정을 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LSM 모형도 나와 있네요. 간단하죠? 자, 선의 모형이죠. 자, 리니어 모델 선의 모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죠? 자, 멀티플 다수의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알아야 되는데 디시전 트리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리 모형이 여러 개가 나와서 컨셉 자체는 이거예요. 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 요새 50 많죠, 스포츠 경기에서. 근데 심판 한 명이 딱 경기를 보면 오심이 생기겠지만 심판이 10명,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의 미세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겠죠. 오심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심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어떤 사건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고로 하면 되죠. 100명의 심판이 이거는 예를 들면 골 아웃 라인 밖으로 공이 나간 거다, 나가지 않은 거다를 100명의 심판이 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평균값을 내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평균치가 높으면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를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트리마다 경로가 다를 텐데, 왜냐하면 디시전 트리는 좀 불안하거든요, 모델 자체가. 근데 이것을 합쳐서 여러 개의 n개만큼 합쳐서 이거를 메이저리티 보팅. 자, 메이저리티는 게 다수죠. 자, 다수결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파이널 클래스, 네, 결국은 결과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핵심은 뭐냐? 자, 한마디로 주는 뭐죠? 여러 개의 결정 트리 모형을 만들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요, 랜덤 복원 추출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부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트랩을 통해서 무작위 표본을 다수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랜덤 추출하는, 복원 추출하는, 아까 제가 부스트랩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각 독립적인 결정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파이널 메이저리티 보팅에서 파이널 클래스, 최종 모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리 기반의 앙셈블 메서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예, 지금에서 시점에서 보면 좀 오래된 모델이지만, 오래됐다는 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요즘에 머신러닝 핫한 것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됐지만 제가 볼 땐 성능이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도 그 앙상블 모델의 성능,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장점이 뭐냐? 장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 수가 증가할수록 예측 오차가 작아지죠.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의 가장 단점이 불안한 거예요. 모델 자체가 불안한데, 이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단점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과적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개념은 이게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너무 잘 아는데,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줄여서 SVR이라고 합니다. 자, SVM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좀 다르다. 자, 서포트 벡터 회귀 분석은 뭐냐면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 기반한 회귀 모형인데요. SVM은 커널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죠. 그래서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커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벡터 공간,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벡터 공간에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커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모형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수업 때, 기초적인 수업 때 좀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하는 거리를 우리가 최대한, 이 거리가 우리가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계선이라고 하잖아요, 마진을.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화해서 가장 적합한 클래스로 분류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플랜, 초평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찾는 게 핵심이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여기 뒤에 그림 있나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 마진을 찾고, 요 마진을 찾고, 가운데 이제 요 경계선을 찾는 거. 요게 이제 경계선이죠. 그러면 요 집단하고 요 집단을 지금 분류해주는 가장 최적의 초평면이 뭐냐? 자, 하이퍼플랜이 뭐냐를 여기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컨셉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한데, 자, 보시면, 그러면 SVR은 뭐냐?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뭐냐?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을 회귀 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센시티브 로스 펑션이라고 있죠. 자, 로스 펑션에 대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무감도라고 그래요. 인센티브. 그래서 이 인센티브 로스 펑션, 줄여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감도 손실함수로 그냥 표현할게요. 제가, 자, 손실함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의 실수값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VR은 이제 똑같아요. 결론은 여기 보시면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특정 공간에 점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다 공간 안에 점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특정 공간에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는데,
자, SVM은 어떻습니까? 이때 학습을 할 때 SVM은 딱 간단하게 해요. 자, 이게 플러스냐, 그러니까 퍼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저기 보시면 퍼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딱 분류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yes or no 이 분형이 많이 쓰는데요. 자,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실수값들을 회귀 함수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SVM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SVM에 리그레션 개념을 도입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이 무감도 손실함수, 이 insensitive loss function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비선형이나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포트 베이스 머신보다 그쵸, SVM보다 이렇게 리그레션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변수가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우리가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걸 일일이 또 커널로 이게 지금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단점이라기보다는요, 또 특징이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 비선형 활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비선형 특징 공간을 커널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핵심은 SVM이든 SVR이든 핵심은 커널 함수예요. 그러면 커널 함수를 뭘 쓸 거냐? 이게 정확도를 좀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커널 함수를 뭘 선택하느냐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뭐 리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도 있고요. 폴리노미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해서 RBF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좀 높여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측 모형의 성능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모형의 성능 평가는 여기서는 회귀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좀 구두를 많이 할게요. 회귀 분석은 자, 당연한 회귀 추정 분석을 최소 제곱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LSM을 이용해서 그 회귀 멀티플 리그레이션은 회귀 개수를 추정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했고요. 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자, 결정 트리 모형 개발에 제한수를 둬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그 제한수를 리밋을 디시전 트리의 그 리밋을 100개로 뒀죠. 자, 이거는 자, RF라고 그냥 쓸게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는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SVR은 자, 여기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은 어떻게 했느냐? 커널 함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리니어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자, SVR의 성능도 되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SVR의 그 회귀 모형의 일반화를 결정짓는 모수, 그러니까 C 값이 중요한 이거는 15.0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밀 모수, 프리지션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 펑션, 이 인센티브 로스 펑션의 값을 0.001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 모형을 이제 나중에 재현할 때 필요한 그런 분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여기 나와 있죠. 핵심은 자, this is compared mean, 자, mean absolute error, 자, 줄여서 자, MAE라고 하죠. 자, mean absolute error를 하고요. 그 다음에 root mean squared error, 자, RMSE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많이 쓰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RMSE도 쓰지만 요게 더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MSE를 더 많이 mean absolute error를 더 많이 그 평가에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모델을 다 해서 어떤 지표를 봤을 때 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봤다. 자,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앙상블 모델은 기억해 주세요. 앙상블은 랜덤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무작위로 막 이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리면 돌릴 때마다 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복된 측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드를 고정해야겠죠. 그래서 시드를 1, 2, 3, 4, 5, 6으로 이렇게 시드를 고정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를 한 번 돌리고 말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금 모델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마다 랜덤 포레스트 값이 다 달라지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떤 값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드를 고정했다. 자, 결과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자, 결국은 뭐 쭉, 잠시만요. 이걸 좀 올려볼게요. 이게 좀 불편한, 네,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이게 좀 확대가 안 돼서 좀 불편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 표1에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1을 보시면요. 자, 어떤 모형이 제일 좋은가요? 여러분들 봤을 때. 네. 자, 여기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자, 민 앱솔루트 에러가 지금 제일 적죠. 에러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에러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그러면 수치를 해석할 때 제일 낮죠? 랜덤 포레스트가 어떻습니까? 자, 민 앱솔루트 에러에서 제일 낮죠. 자, 그 다음에 루트민 스퀘어 에러도 보세요. 루트민 스퀘어 에러는 뭐가 제일 낮아요? 역시 랜덤 포레스트가 기본으로 설정했을 때 제일 낮습니다. 자, 여기서 연구에서는 앞서 여기 G 섹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멀티플 리그레션도 가장 기본 최소 제곱 합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 서포트 베터 리그레이션도 가장 기본으로 지금 리니어로 본 거예요. 커널 함수를.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도 가장 기본으로 자, 그 트리 생성을 100개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이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다라고 해석해야지 무조건 랜덤 포레스트 높다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최상의 옵티멀한 모델은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옵티멀한 모델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겨 7, 그러니까 그 그림 7에서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가 normalized importance라고 해서 variable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게 뭐죠? 일반화된 그 중요도라는 게 나옵니다. importance.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결국은 이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측 변수냐? 자, 결국 다시 얘기하면 셋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모델을 선정했고요. 그럼 옵티멀한 모델의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값이 그림 7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결국은 음더, 피치라든지요, 로드니스, 강도라든지 퀄리티 이런 이제 우리가 어쿠스틱 캐릭터라고 하죠. 우리가 음향적인 지표가 사실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착용 기간이라든지 oral rehabilitation의 어떤 duration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6개만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피치나 뭐 이런 게 지금 제일 높은 거니까 결국은 음향적인 지표를 바꿔줘야 청자가 듣기에 인공화호를 착용한 청각장애 우들의 우리가 스피치를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컨클루전에 나와 있습니다. 컨클루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이제 앞부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말 용인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음도 강도 이런 게 제일 높았느냐. 보시면 말 용인도의 이제 선행 연구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결론에서는 선행 연구의 어떤 선행 연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론을 많이 가져옵니다. 보시면 결국은 스트레스, 강세, 그 다음에 스피킹 레이트, 말 속도, 그 다음에 보이스 퀄리티, 그 다음에 인텐시티, 강도 이런 것들이 초분절적 요소라고 그래요.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요소를 초분절적이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에서 보면 이런 분절적인 요소, 나눌 수 있는 것보다 초분절적인 요소가 결국은 말 용인도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게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모형의 연구에서 많이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핵심은 이 연구의 결과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섹션에 여기 보시면 결국 우리가 청자가 듣기에 부자연스러운 우리가 청각장애 아동, CI를 착용한 청각장애 아동의 말소리 특성은 결국은 연령, 성별 등의 다양한 말소리 관련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도, 강도 등의 어쿠스틱 캐릭터, 그러니까 결국은 음향, 음성학적인 특성이 가장 크게 기인하더라라는 게 첫 번째 발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보면 가장 심정은 뭐였습니까?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랑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비교했더니 결국은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았죠. 의외로 성능이.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데요. 그래서 자,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그 민 앱솔루트 에러나 그 다음에 RMSE를 이용해서 예측 성능을 평가했더니만 결국은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낮았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향후 이제 연구거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결국은 앙상블 모델의 정확도가 좀 우수할 가능성을 좀 시사는 하는데 이 연구로 다 이렇다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데이터, 속성이 다른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를 착용한 거기 청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결국은 CI 착용 아동의 발화 자료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개발한다면 적어도 앙상블 모델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한번 써봐라. 왜냐? 랜덤 포레스트가 우수할 가능성이 그쵸, 베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좀 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분야,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거 감사의 글에는 이 펀딩을 지원해준 한국연구재단 이게 과제가 지금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많은 과제로부터 좀 지원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2시간 분량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